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사연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500여 명의 확진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무작정 우리 국민들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님이 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코로나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질의 많았었는데 언제나 우리 코로나가 물러나서 우리 국민들께 마스크 없는 세상을 들려주실 작정이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500명대, 600명대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고요. 결과적으로 백신에 의해서 아무래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백신 확보를 통해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되면 1차적으로 저는 코로나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그럴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네, 철저한 이 백신 물량 확보 및 방역에 철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이 코로나와 싸우니까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까? 코로나요? 예, 코로나와 지금 한 1년여 싸우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확진자를 이제 줄이는 게 급선무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방역 수칙을 좀 제대로만 지키면 저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백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것도 있지만은 지금 방역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방역 수칙만 국민 각자가 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제가 경제를 담당해서 그런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이 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 소상인들을 위한 그 사회 안전망이 좀 더 두터웠더라면,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제가 좀 더 잘 갖춰져 있더라면 정부 부담이 훨씬 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부총리님, OECD 국가 공공의료 기관 수 비중 잘 아시죠? 예. 우리나라가 현격하게 부족하잖아요. OECD 평균이 50.4% 되는데 우리나라가 5.7%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의 10.2%로 OECD 평균 72.4%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가 나름대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한다고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금 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면서도 작년도 12월 달에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보강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5년까지 지방의료원을 한 20개 정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병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병원에 대한 필수 의료 인력 확충도 같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OECD 수준으로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속도를 좀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전체 병상의 10%를 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80%를 떠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처럼 코로나가 대폭 폭발적으로 퍼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나마 확진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 유지해서 다행이고요. 만약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병상 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걸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지금 확진자가 적은 것도 그렇고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 수준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에 구축되었던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철저한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이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더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역에 있어 보니까 우리 당진에도 좀
괜찮은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 정부 예산 짤 때, 정부 이럴 때 공공병원 시청 예산을 좀 많이 대폭 확대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총리님 한번 우리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그 산업별 고용 비중을 나타낸 표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그 이 고용 비중이 그 농업 종사자가 50여 년 만에 5%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서비스 종사자가 80%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이게 서구 이런 나라들은 20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대폭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지금 80명이 이 서비스에 종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번에 그 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을 짤 때 이런 고용 구조 변화, 이 산업 고용 비중 변화를 잘 유념해서 사회 안전망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이런 이분들이 오늘 이번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거든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회 안전망 찾아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커버할 수가 없으니 이런 점을 유념해서 사회 안전망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용 사각지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이 고용보험인데 이 고용보험도 보니까 약 한 350만 정도가 지금 완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법적, 실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듬고 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말이에요.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이 고용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 4대 사회보험, 국가가 제공하는 이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정규직 대기업에 다니는 이 정규직들은 기업 복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보듬고 가야 됩니다. 우리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저는 지적의 말씀이 맞고요. 우리 근로자 중에서 한 1,000만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두 가지인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드렸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금 말고 항구적으로 되도록 고용보험을 흡수하기 위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만들고 작년에는 예술인, 올해는 플랫폼 고용자, 그리고 차친자녀 자영업자까지 이 고용보험 체계를 흡수하고자 하는 대책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착실하게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을 다 고용보험에 포함하지 못할 겁니다. 이분들을 가능하면 빨리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부주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국가 사회안전망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부총님 유엔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하잖아요. 네. 어떤 도시가 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아무래도 뭐 유럽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매년 그 호주 멜버른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1, 2위를 이렇게 다투거든요. 제가 그 비엔나에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 나라에서 한 10여 년간 살아보니까 여기는 이 박사학위까지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그다음에 어떤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면 무상으로 다 치료를 해줍니다. 또 주택 때문에 지금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10여 년간 그 오스트리아의 150년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없어요. 그 전세비가 약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수가 60평방미터니까 약 한 1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재계약도 없고 집세를 한 번도 올려받지 않았어요.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나가는 지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뭐 식음료 부분하고 뭐 주거교통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거가 아니라 이 부동산 주택비하고요, 네, 사육을 필요한 교육비하고 또 이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이 주택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국에? 근데 오스트리아는 이 주택비, 의료비, 이 주거비를 국가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 소득도 적지만 나가는 지출 사이드, 이 교육, 의료, 주거비가 엄청나게 이게 많이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막아줘야 된다,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파트의 방향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경우도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을 해서 좀 덜어드린다든가 또는 다른 복지 지출 강화도 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주거, 교육,
이런 쪽에 의료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가 살기 좋은 데서 맨날 매일 1등 나고요. 또 이렇게 사회장님이 잘 갖춰져 있다 보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가 와도 국민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수석 이른바 선발물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선진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K 사회안전망을 잘 짜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K자형 성장 공포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K자형 성장 공포. 예, 예, 예. 네, 이게 이제 워낙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수도권과 이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K자 성장에 이제 두려운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파란 선, 실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동방성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정책도 함께 우리 정부가 바짝 경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국토균형 발전 질문을 추가드리겠습니다. 지금 LH 부동산 투기 등등 해가지고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총리께서는? 예, 뭐 두 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한 이유가 저는 뭐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해서 주택 공급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혹시 우려의 시각 때문에 불안 요인이 좀 나타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소요가 너무 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 작동이 돼서 시장 불안을 좀 초래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을 잡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 수도권 인구의 절반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토균형 발전이에요. 예, 지금 뭐 의원님 좀 뭐 말씀 주셨는데요. 뭐 데드 크로스가 돼서 정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부동산 문제 차원을 떠나서 지역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교육 환경에는 모든 문제가 국토균형 발전부터 오거든요. 선진국에 이렇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지금 서울에 있는 인구 절반을 지방에 내려보내면 집값 그냥 잡힙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게 어떤 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것이 부동산도 다 좋은 해법이 될 거라고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역은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역의 그 소멸 위험 지역 다 알고 계시죠?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빨간 부분이 다 앞으로 그 소멸 고위험 지역들입니다. 우리 충남도 지금 10개 지역이 저런 데가 있는데요. 이 국토균형 발전 정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념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제가 충청의 대표 주자로 오늘 그 질문에 대정 질문을 나섰습니다. 우리 국토균형 발전 관련해서 우리 충청 도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원할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게 이제 해양 경계와 관계없이 매립에 대한 소유권 문제인데요. 평택시하고 당진시. 근데 아마 제가 기억이 2월 초에 아마 그 소송에서 이제 당진보다는 평택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다 보니까 당진에 있는 분들의 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게 아니라 멍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멍. 보통 이 절망감이 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다에도 도계가 있거든요. 도계가. 그러니까 지도에도 봤지만 빨간색이 도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도계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충남 땅. 그러니까 충남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충남 땅 아니겠습니까? 예. 오른쪽은 이제 그 경기도 평택 땅 이렇게 판결해줬는데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이 당진 땅을 뺏어갔습니다. 평택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이제 2월 4일날 났던 건데요.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제공이라든가 또는 지리적인 인접성이라든가 땅의 활용도 이런 걸 봐서 당진보다는 이제 평택이 맞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법 판결을 내려준 건데요. 저도 뭐 당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대법원의 판결을
결국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진을 위해서는 다른 쪽의 측면에서 좀 지역 육성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당진이 시민들께서 충남 도민들께서 화가 난 이유가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평택에 붙어 있다고, 평택에 연접해 있다고 뺏어간 겁니다. 그런 이게 용납이 됩니까? 국토운영 발전 차원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한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충남도민들의 어업구역을 아산만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이 해상 경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해상 이 도계가 없어진 거예요. 한번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당진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저 지도 보십시오, 총리님, 부총리님. 이 성문 앞바다 이 도계 보십시오. 저 까만 게 도계거든요. 이게 바짝 당진 쪽에 붙어 있습니다. 저 넓은 아산만에 도계가 지금 당진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저 성문면 앞바다에서는 배도 지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그 도계가 저런 불합리한 도계가 있단 말입니까? 총리님,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해상 경계선 문제도 역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형성되어 온 거라 저도 그렇게 해상 경계선을 없앤다든가 이동할 수 있는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도 잘 좀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한번 저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도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잘 좀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저 해상경계 저 때문에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저기서 그물을 묻힙니다. 그 밖에는. 그래서 도계를 좀 저쪽 아산만 중간으로 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점을 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화도로라는 땅이 있습니다. 저기 그 성문 앞바다에. 예. 당진에서는 바로 2.5km뿐이 안 돼요. 네. 10분입니다. 10분. 근데 저쪽 그 땅이 화성시 땅이에요. 이게 화성에서는 한 1시간 거리입니다. 18km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 화성 땅이냐? 아니 저기 평택 그 매립지를 평택에 연접했다고 해서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화도는 물과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당진에서 공부됩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 국화도는 당진에 귀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국화도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가보니까 저 당진에서는 뭐 5분도 안 걸리는데 소유는 행정구역은 화성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같은 행정구역을 또 이렇게 조정하려면은 역시 행안부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충남에는 또 항만다원 항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리님께서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행안부라든가 이렇게 관련 당국하고는 의원님 말씀 주신 거를 협의해 보겠습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은 의원님 요청하신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당진, 평택 그쪽에 그 지역에 또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부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대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개발 등 과제가 있고, 밖으로는 남북 문제, 기후위기 등등 열각이 어려울 정도로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제를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여야 초당적 기구인 가친 대한민국 대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과거 독일의 시정 정부 때 가르치위원회를 만들어 나라 안팎 해결을 극복하고 오늘날 유럽의 맹주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특기를 국정에서 만들어 그러나 이후의 미래 시대, 미래 사회,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